내 인생은 애초에 평범이란 단어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 시절에 나는 늘 거칠고 날카로운 삶 속에 살고 있었다. 싸움이 일상이었고 도둑질은 숨 쉬듯 자연스러웠다. 무언가를 망가뜨리는 일에는 거리낌이 없었고 타인의 고통은 나에게 아무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벽돌처럼 단단하다고 믿었던 내 세계가 허물없이 와르르 무너진 것이다. 그때부터였다. 내가 변하기 시작한 건, 아니, 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살아남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절망의 끝에서 내가 손에 쥔 건 자유가 아니었다. 그토록 갈망했던 평온도 아니었다. 진짜 지옥은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일어선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내 이름은 강민호.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내 과거를 잠시 함께 걸어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난 14살이 되기 전까지 문제아라는 딱지를 벗어본 적이 없었다. 누구든 건드리면 싸웠고 아무 이유 없이 친구들을 괴롭혔으며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건 일종의 취미였다. 심지어 한 번은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놈들과 어울려 차를 훔쳐 하루 종일 몰고 다닌 적도 있었다. 그땐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랐다. 아니, 어리석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 길을 택했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으니까. 결국 부모님은 손을 놓았고 나는 14살 생일이 되기 전 재교육센터로 보내졌다. 그곳에는 나처럼 부서진 아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난 운이 좋았다. 나를 맡아준 위탁가정의 부모님은 강인한 정신력과 따뜻한 원칙을 가진 분들이셨다. 특히 양아버지는 대학 시절 농구 선수였고 내게는 1살 위인 형이 있었는데 역시 농구 선수였다. 나는 하루하루 아르바이트를 하며 농구공을 살 돈을 모았고 양부모님은 그런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다. 농구 클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과 아버지는 기꺼이 내 훈련 상대가 되어 주었다. 매일 땀으로 범벅이 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은 맑아졌다. 그렇게 몇 년을 흘려보내며 나는 농구 포워드로서 이상적인 체형을 갖춰갔다. 내가 뭔가에 속해 있다고 느낀 건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을 것이다. 성인이 되었을 때 내 키는 정확히 186cm, 체중은 89kg. 고등학교 졸업 무렵엔 장학금을 받고 영문대 농구팀에 입단할 정도로 성장해 있었다. 대학에선 3년 동안 주전으로 활약했고 4년 만에 전기공학 학위도 따냈다. 이후 여러 대기업에서 좋은 조건으로 입사 제안을 받았다. 그리고 그 즈음 지혜를 만났다. 마케팅 전공이었던 그녀는 똑똑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여성이었다. 우리는 졸업 후 연애를 시작했고 24살 때 결혼에 바쁘고 활기찬 사회생활을 함께 누렸다. 26살, 우리는 더 나은 커리어를 찾아 서울 강남으로 이사를 감행했다. 그 도시의 고층 빌딩과 매끄러운 도로, 그리고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웃들을 만났다. 그중 한 쌍, 은서와 그녀의 남편 진석이 있었다. 우리가 처음 그들을 마주한 순간 나도 모르게 감탄이 흘러나왔다. 그들은 우리가 본 어떤 부부보다도 더 완벽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은서는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모든 시선을 끌었다. 보통 예쁜 여자 얘기를 하면 과장이 섞이기 마련이지만 은서는 예외였다. 처음 만난 그날부터 난 확신했다. 이 여자는 어느 곳에 있어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일 거야. 진석 역시 꽤 잘생긴 남자였다. 나는 남자의 외모엔 관심이 없었지만 주변 여자들의 반응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둘은 그야말로 시선강탈 커플이었다. 하지만 은서는 생각보다 수줍음이 많았다. 처음엔 조금 딱딱하고 거리를 두는 듯 했지만 대화가 쌓일수록 따뜻하고 섬세한 내면이 드러났다. 그렇게 아름답고 지적인 사람이 어딘지 모르게 여린 면모를 감추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할 정도였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진석과 은서, 그리고 또 다른 몇몇 부부들과도 어울리며 강남 생활에 적응해 갔다. 윤지와 태민, 소라와 현우, 혜진과 도훈. 처음엔 모두가 다정하고 유쾌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지혜와 몇몇 여성들의 시선이 은서에게 점점 차가워졌고 나는 그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봄볕이 따사로운 날씨에 나는 창문을 열어두고 집 앞마당에서 프로젝트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들려온 소리 없는 속삭임들이 내 귀에 흘러들었다. 지혜야,
그 여자 진짜 사람 얼어붙게 만들어. 내 남편 태민이 그녀 근처에만 가면 입 벌리고 넋 나간다니까? 윤지의 목소리는 불쾌함을 애써 웃음으로 감싸려는 듯했다. 완전 섹시한 척에 자기가 여왕인 줄 아는 것 같아. 소라가 따라붙으며 거들었다. 우리 남편은 그래도 숨기려고 노력은 해. 하지만 그녀 근처에 있으면 눈도 제대로 못 떼더라니까. 지혜가 쓴 웃음을 띤 채 말했다. 진짜 한번 콧대를 꺾어주고 싶어. 윤지가 비웃으며 말하자 그들의 웃음소리가 부엌을 메웠다. 은서를 향한 질투와 비난은 5분 넘게 계속됐고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 마치 아무것도 못 들은 척 웃으며 말했다. 안녕, 윤지야. 소라도 왔네. 지혜는 무슨 일 있냐는 듯 웃으며 말했다. 그냥 수다 좀 떨고 있었어. 나는 아이스티를 한 병 마시고 다시 창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조용히 분노를 삼켰다. 특히 윤지와 소라는 예전에 나에게 은근한 관심을 보였던 이들이라 더더욱 괘씸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질투였다. 질투는 그렇게 사람을 비열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든 건 지혜였다. 서울에 올라온 이후 그녀는 달라졌다. 아니, 어쩌면 원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제야 드러난 걸지도 모른다. 그녀의 입가에 맴도는 조롱과 비아냥, 그리고 어딘가 허용으로 채워진 눈빛이 낯설기만 했다. 하지만 은서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다. 화려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았지만 도저히 감춰지지 않는 아름다움과 기품이 있었다. 그녀는 도발적인 옷을 입지 않아도 그 자체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게 문제였다. 은서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하지만 질투는 잘못 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만든다. 서울 강남의 둥지를 튼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삶이 이제야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가 싶었을 때 불행은 가차없이 찾아왔다. 정확히 말하면 그날의 사고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은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내 가슴은 얼어붙었다. 병원으로 달려가던 그 길, 나는 차창 너머 흐려지는 도시의 불빛 속에서 기도 아닌 기도를 되뇌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그녀는 얼굴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왼쪽 다리는 무릎 아래로 절단해야 했다. 수술대 위에서 깨어난 그녀는 예전의 은서가 아니었다. 아니었다기보단 세상이 그렇게 보게 만든 것이다. 몇 달간 이어진 성형수술과 재활치료에도 그녀의 눈빛은 점점 흐려져 갔다. 외과 의사들이 아무리 능숙하다 한들 그 왼쪽 얼굴에 남은 상처는 끝내 가려지지 않았다. 흉터는 피부에 남았지만 그녀가 진짜 아파한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가장 슬펐던 건 그 사고 이후 다른 여자들의 반응이었다. 겉으론 동정을 가장했지만 그녀가 없는 자리에서 그들은 마치 승리를 만끽하듯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런 이중적인 시선에 치가 떨렸다. 그녀가 그렇게까지 헐뜯길 이유는 오직 여전히 아름답다는 이유 하나뿐이었다. 지혜도 변했다. 그녀는 이제 애정보다는 냉소가 앞섰고 대화에는 가시가 섞여 있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더 이상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어쩌면 강남이라는 도시 자체가 우리 모두를 조금씩 병들게 만든 걸지도 모른다. 그 무렵부터 나는 진석, 태민, 도훈, 현우와의 모임에서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들은 작은 대학 출신 축구 선수라는 공통점을 내세우며 은근히 나를 무시했다. 내가 명문대 농구팀 출신이라는 사실은 그들에겐 시샘의 대상이었는지 모른다. 나는 굳이 설명하거나 변명하려 들지 않았다. 그저 그들과는 얕은 인연이면 족하다고 느꼈다. 지혜와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조심스레 그녀에게 요즘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냥 내가 성숙해진 거야.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지.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진심을 기대하지 않았다. 대신 소프트볼 리그에 들어가고 테니스도 배우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할 때면 나는 잠시나마 숨이 트였다. 그러던 어느 봄날 은서가 사고를 당한 지 약 3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나는 동네 공원을 달리다가 숲길 끝 벤치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나는 조심스레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거기 은서가 있었다. 벤치에 홀로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내가 기억하는 화려하고 단정한 은서가 아니었다. 그저 무너진 인간 하나가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 옆에 앉아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내 손을 꽉 잡았다. 그 순간 그녀의 손끝에서 떨림이 전해졌다.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알아보는 순간 그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저 그녀가 울 수 있도록, 마음껏 감정을 흘릴 수 있도록. 몇 분이 지났을까? 은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만약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무너졌을 거야. 그녀는 힘없이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전 그녀의 생기 있는 모습과는 달랐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넌 얕은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너무 체념한 것 같아. 예전처럼 살 수 있어, 은서야.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그 끔찍한 흉터가 보이지 않아? 그리고 이 다리도. 그녀는 인조다리를 손으로 두드리며 차갑게 웃었다. 나는 그 순간 단호하게 말했다. 그게 내가 틀린 이유야, 은서. 너는 예전의 100점은 아닐지 몰라도 여전히 98점이야.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히 누군가의 세상을 환하게 만들 수 있어. 그녀는 당황한 듯 나를 바라보다가 혀를 끌끌 찼다. 재미없어. 나는 웃었다. 그래, 재미없어. 하지만 진심이야. 넌 아름답고 매혹적인 여자야. 어떤 남자든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건 행운이야. 만약 진석이 그걸 모른다면 그가 얕은 거지. 그녀는 긴 침묵 끝에 말했다. 넌 눈이 멀었나 봐. 아니, 내 시력은 아주 좋아. 내가 보기에 너는 여전히 충분히 아름답고 살아갈 가치가 있어. 그걸 내가 믿도록 도와줄게. 나는 제안을 했다. 일주일에 2번 만나자. 내가 어디든 가고 싶다면 같이 가줄게. 몸이 불편하면 말해줘. 내가 도와줄 수 있게. 은서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끝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공원의 트레드밀에서 걷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치면 나는 500m쯤 떨어진 주차장까지 그녀를 안고 걸었다. 점점 그녀는 달라졌다. 말수가 늘었고 얼굴엔 메이크업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흉터를 가리기보단 그 위에 자신을 다시 그려넣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걸 지혜에게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은서와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여자의 존재가 은서에게 용기를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혜는 그 제안을 무시했다. 차갑고 무관심하게. 나는 그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은서와의 회복 훈련이 6주 정도 이어졌을 즈음이었다. 그녀의 걸음은 점점 안정되어 갔고 표정도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그녀의 입에서 웃음소리가 다시 흘러나오는 걸 보는 일은 그 자체로 내 하루의 보상이었다. 하지만 그런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는 눈을 떨며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진석이 이상해. 점점 나랑 멀어지는 느낌이야. 그 사람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어딘가에서 깊고 묵직한 울림이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억지로 담담한 척하고 있었지만 그 안엔 두려움과 모멸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은서를 조용히 앉히고 차분히 말을 꺼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중요해. 그리고 우리가 친구라면 난 그걸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은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진심이라는 걸 그녀도 알았던 것이다. 그 사람이 가장 수상할 때가 언제야? 거의 매주 토요일 아침이야. 아침부터 바쁘다는 핑계로 나가. 나는 그녀의 말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했다. 만약 이번 주 토요일 아침에 진석이 차를 쓰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으면 그의 차량을 일시정지시키고 내 차에 추적기를 붙이자. 그가 바람 피우는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그 순간 은서의 눈에 반짝이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내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고 나는 그저 조용히 웃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그녀를 위한, 그녀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2번째 중요한 사건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나는 지혜와 함께 파티에 참석해 있었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술잔을 들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다른 계획으로 가득했다. 은서로부터 날아온 은밀한 메시지. 오늘 내 의족이 좀 불편하네. 좋은 아이디어 있어? 그건 사전에 약속한 암호였다.
나는 얼음을 더 가져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은서의 집으로 조용히 이동했고 차고 문은 약속대로 열려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은 고작 4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 정도면 충분했다. 다음 날 지혜는 평소처럼 윤지나 소라와 쇼핑을 나갔고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추적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 점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내 심장은 자연스럽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은서의 차가 도착한 곳은 도훈의 집 앞이었다. 그리고 그 옆엔 지혜의 차량이 나란히 서 있었다. 가슴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금요일 파티에서 도훈이 이번 주말 여행 간다고 말한 것이 스쳐 지나갔다. 즉, 지금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골목에 차를 세우고 도훈의 집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뒷문 손잡이를 잡아본 순간 놀랍게도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나는 신발을 벗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2층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숨소리 아니 신음소리.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계단을 타고 올라갔고 그곳에서 내 아내 지혜와 진석 그리고 도훈과 수라가 같은 침대 위에 엉켜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숨이 막혔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 가슴을 찢고 올라왔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진석의 턱을 날려버렸겠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 나는 계산된 복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찍었다. 지혜가 진석 위에 올라타 있고 소라는 도훈과 함께였다. 누가 보더라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변해버린 걸 느꼈다. 집을 빠져나오며 나는 지혜의 차 뒷타이어 2개에서 공기를 뺐다. 그리고 곧장 은서의 집으로 향했다. 분노는 아직도 식지 않았지만 차가운 머리로 행동했다. 나는 은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서야, 할 얘기가 있어. 음료 한 병 같이 하자. 잠시 후 마주 앉은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무너졌다. 나 이제 다 망가졌잖아. 이 몸으로 누굴 원망할 자격도 없고. 나는 그녀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아니야, 넌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어. 진석도 지혜도 그들은 나쁜 인간들이야. 그리고 나는 준비 중이야.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은서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부터 난 좋은 연기를 할게. 모르는 척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 지낼게. 하지만 회의는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해. 그때 모든 걸 맞춰보자. 그녀는 미소 섞인 눈으로 내 볼에 입을 맞췄고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번 키스는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깊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뜨겁고도 슬픈 그리고 희망에 찬 그런 입맞춤. 그날 밤 나는 다시 진석의 차고에 들러 그의 시동 회로를 원래대로 복원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동안 나는 지혜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다. 단지 한 가지, 나는 그녀와 잠자리를 피했다. 그녀는 놀랐지만 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에 조용히 물러났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요일 오후 나는 은서와 그녀의 직장 근처 카페에서 마주했다. 내가 제안한 계획을 그녀는 잠시 주저했지만 끝내 모두 받아들였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 나눌 수 있는 입맞춤을 했다.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천천히 속삭였다. 이제 나도 준비됐어.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우린 이 지옥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될 거라는 걸. 내가 은서를 카페에서 만난 그 수요일 이후 모든 건 치밀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3주. 단 3주면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변함없이 일주일에 2번 만났고 이제는 어색한 포옹 대신 따뜻한 입맞춤으로 작별하는 사이가 되었다. 서로의 존재가 점점 더 깊게 스며들었다. 나는 지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겉으론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더 이상 진심이 섞인 눈빛을 그녀에게 보낼 수 없었다. 성관계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여전히 그녀의 남편인 척 아무 일 없다는 듯 침대에 누워야 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향해 있었다. 지혜는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르겠다. 모든 건 순조롭게 흘러갔다. 그러던 중 나는 계획을 실행하기 일주일 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계획에 아주 작은 그러나 결정적인 균열을 넣었다.
세 번째 사건. 그건 내가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할 날이 될 것 같았던 토요일 저녁. 수아 현우의 집에서 열린 바비큐 파티에서 일어났다. 남자들은 맥주를 6, 7병씩 비워내며 서로의 거짓말과 허세를 안주 삼아 떠들고 있었고, 나는 늘 그랬듯 조용히 술 대신 시선을 곧게 유지하고 있었다. 그때 진석의 입에서 뱉어진 말은 내 안에 마지막 인내심을 산산이 부쉈다. 요즘은 의족이 걸리적거려서 같이 걷는 것도 짜증나. 솔직히 흉터만 안 봐도 숨 좀 쉬겠는데 말이지.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고 나는 분노를 눌러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렇게 썩어빠진 놈이야?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어떻게 아내를 그런 식으로 말해? 너 같은 놈이랑 살았다는 게 그녀한텐 최대의 불행이었겠지. 진석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내가 일부러 건넨 말. 어릴 때 엄마랑 무슨 일 있었던 거냐? 그는 폭발했다. 내 여자에 대해 말하지 마. 널 죽여버릴 거야. 그는 주먹을 움켜쥐고 달려들었고 나는 단 한 번의 박치기로 그의 코뼈를 부러뜨렸다. 진석이 바닥에 쓰러져 숨을 헐떡이는 모습은 차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쾌했다. 도훈이 뒤이어 날 공격하려 했지만 그의 오른손을 단숨에 붙잡고 왼쪽 무릎을 내 발로 찼다. 그는 중심을 잃고 넘어진 채로 팔을 내밀었고 나는 정확히 그 팔을 밟았다. 똑! 작은 파열음과 함께 그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태미는 눈을 부라렸지만 내가 그의 눈을 찌를 듯 바라보며 손가락을 세웠을 때 그는 움찔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하지마. 생각만 해도 그만둬. 그 말과 동시에 여자들이 달려왔고 그 뒤편에는 은서가 서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미소를 머금고 지혜가 소리쳤다. 도대체 무슨 짓이야?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 연인들이 나한테 달려들어서 나도 반응했을 뿐이야. 그리고 등을 돌려 차로 걸어갔다. 지혜와 소라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지혜가 집에 돌아왔을 땐 나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가 불을 켜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도훈이랑 진석 병원 갔어. 코가 부러지고 뇌진탕에 팔까지 골절됐어. 나는 천천히 눈을 뜨고 말했다. 불 꺼. 그리고 나가. 오늘부터 손님 방에서 자. 지혜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뭐? 나한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그녀를 마주보았다. 여기서 안 나가면 널 그대로 내쫓을 거야. 열쇠도 뺏을 거고 거리에서 자든 내 친구들한테 가든 상관 안 해. 지혜는 말을 더듬었지만 나는 더는 듣지 않았다. 그녀를 들어서 조용히 방 밖으로 데려다 놓고 문을 잠갔다. 그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화이트 노이즈로 지우고 나는 단잠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탈출, 앞당기자. 월요일 준비 끝내고 화요일 이사 어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좋아. 그날 다 끝내자. 화요일 아침 지혜가 출근하자마자 이사팀이 도착했다. 나는 챙겨야 할 물건만 정리하고 진석이 없는 틈을 타 은서의 집으로 이동했다. 그녀의 짐도 실리고 마침내 은서의 차를 오스틴으로 운반할 기사가 도착했다. 끝이었다. 우리는 긴 숨을 내쉬고 차에 올랐다.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은서가 조용히 웃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직장, 그리고 나랑 관계도 같지 않은 남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믿을 수가 없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넌 날 믿고 있잖아. 그럼. 널 사랑하니까.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하니까. 그날 밤 나는 은서와 온전한 첫 번째 밤을 보냈다. 놀랍지도 않았다. 그녀의 흉터, 그녀의 의족 그 모든 건 어떤 감정도 막지 못했다. 그녀는 내가 살아오며 만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뜨거운 여자였다. 그리고 나는 이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고 옳은 일이었다고 조용히 확신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지옥 같은 시간을 건너온 뒤에야 나는 알게 되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닿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은서와 함께한 첫날 밤은 그저 욕망의 끝이 아니었다. 그건 함께 버텨낸 고통의 끝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감정이 깊이 뿌리내린 육체는 단지 쾌락을 넘어선 위로가 된다. 그녀를 안고 있는 동안 나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실감을 했다. 그리고 그런 은서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다. 아마 내가 위탁가정에서 어둠을 헤매던 시절 이후로 가장 잘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내가 처음으로 내 손으로 내 삶을 지켜낸 결정이기도 했다. 물론 그 후로 진석과 지혜는 여러 번 연락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우린 첫 번째 전화에서 단호히 말했다.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니 참으로 후련했다. 은서와 나는 같은 변호사를 고용했고 모든 자산과 증권을 반반으로 나누는 절차도 마쳤다. 심지어 집도 팔거나 재구입하는 조건까지 합의해두었다. 그들은 내가 보낸 사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했지만 나는 변호사의 이름과 연락처만 제공한 채 더 이상의 말은 삼갔다. 그 후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았다. 우린 이제 그들과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다. 지금 은서에겐 3가지 상황에 맞는 3가지 의족이 있다. 걷기용, 가벼운 운동용, 그리고 유모차를 밀며 아이들과 달릴 수 있는 고기능형까지. 그녀는 처음엔 여전히 긴 바지만 입었고 반바지나 치마를 망설였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다리가 여전히 멋지고 누구보다 강하다고 설득했고 이젠 여름이 오면 아무렇지도 않게 치마를 꺼내 입는 사람이 되었다. 그 모습이 자랑스럽고 또 사랑스럽다. 우리는 매일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 말엔 과장도 습관도 없다. 우리에겐 매일이 진심이니까. 진석과 지혜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든 관심 없다. 우리 삶엔 그들을 위한 자리가 더는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2번째 기회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배신의 끝에라도 진짜 사랑은 다시 피어날 수 있다고. 그러니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의 전주곡에 불과하니까. 그 다음 이야기엔 복수, 속죄, 용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등장한다. 만약 당신이 아직 18세 미만이라면 멈추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 이건 그만큼 진짜 어른의 이야기이니까. 그리고 화면이 어두워지자 다른 이야기 하나가 조용히 시작되었다.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한 줄. 난 정말 몰랐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참고 견디고 맞춰왔던 시간들이 이제 와서 전부 농락당한 기분이었다. 이건 쉼표가 아니었다. 날 짓밟고 지나간 느낌표였다. 아무 말 없이 떠난 그녀의 휴가. 그날 이후 내 모든 일상이 바뀌었다. 재구가 나 일주일 연차야.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다음 주까지 안 출근해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나는 미소 지으며 대꾸했다. 좋네. 나도 며칠 연차 써서 우리 어디 다녀올까?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 표정은 마치 준비된 대사를 꺼내는 배우 같았다. 아니야, 자기. 우린 짧은 여행을 가는 게 아니야. 나는 긴 여정을 떠나는 거거든.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응, 회사에서도, 그리고 우리 결혼 생활에서도 연차를 쓸 거야.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그녀는 덧붙였다. 걱정하지 마. 나 없는 동안 자기도 뭘 하든 상관 안 해. 나도 그럴 거니까. 우리 서로 쿨하게 지나가자. 나는 폭발했다. 미영아,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언제 이런 약속을 했어. 이걸 그냥 선언하듯 말해버리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그녀는 그저 웃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당신 허락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미 항공권도 예매했고 숙소도 다 결제했어. 참고로 환불도 안 돼. 당신 제일 싫어하는 돈 낭비는 하지 않으려고 말 안 한 거야. 나는 말문이 막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짐을 챙겼고 그렇게 집을 떠났다. 그 뒷모습은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가볍고 단호했다. 그리고 나는 이 관계가, 이 결혼이 그저 재충전이 필요한 직장 정도로 여겨졌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도망치고 싶었던 걸까? 그럼 언제쯤 돌아오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상대방의 대답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죄송합니다. 내부 정책상 그런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순간 멍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예전엔 분명 늘 친절하고 상냥했던 김사라 대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조차 벽처럼 느껴졌다. 아니, 예전엔 항상 알려줬잖아요.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방침이 생긴 거예요? 내 목소리에 조급함이 스쳤다. 그러자 사라의 말투가 한층 더 딱딱해졌다. 서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인께서 전화하시면 이걸 꼭 전해달라고요. 그 순간 모든 생각이 멈췄다. 그 한 문장을 끝으로 사라는 전화를 뚝 끊었다. 아무런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은 채로. 망할 인간.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그걸 일부러 나한테 티내려고 연락을 끊은 건가?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연차 같은 소리를 나한테 먼저 한 건가? 좋아. 그럼 쌤쌤이야. 당신도 바람, 나도 바람. 이제는 마음이 좀 풀리겠지? 하지만 그런 헛된 자가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점심에 카페에서 카드로 계산을 하려는데 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눈앞을 때렸다. 처음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ATM 앞에서도 현금이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조여들었다.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다. 직원이 조회를 하고는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잔액은 최소 유지금 외에는 없습니다. 네.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 나는 내 계좌에서 자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물었다. 직원은 몇 장의 문서를 꺼내 보여주었다. 고객님 명의로 서면 동의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서류에는 분명 내 서명이 있었다. 그리고 신분증 사본, 정미영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는 운전면허증. 하지만 그 사진 속 여자는 내가 아니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내 운전면허증을 내밀며 소리쳤다. 이거 제 얼굴이에요. 그건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직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만약 위조나 사기라면 경찰이나 법원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다. 이건 단순한 연차가 아니었다. 이건 계획된 배제였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사기, 서명 위조, 신원 도용. 내 입에서는 죄목들이 쉼없이 쏟아졌다. 하지만 경찰은 차분히 받아 적고는 물었다. 남편과 그 공범이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나는 그의 지인 몇 명, 그리고 가능성 있는 주소 몇 개를 얘기했다. 사이버 수사대도 붙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결국 돌아온 건 짧은 말 한 줄. 유의미한 단서가 없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고 사설 탐정을 고용할 여유도 없었다. 모든 돈은 그가 쓸어갔다. 남겨진 건 빈 통장과 무기력뿐이었다. 그의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연락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알고 있어도 당신한텐 안 알려줄 거예요. 웃기지도 않았다. 내가 그 인간이랑 제주도까지 가서 잘 놀아준 대가가 고작 이건가? 지금 이 집에서 나 혼자 전기세, 관리비, 카드값까지 다 버티고 있는데 집이라도 팔까 생각했지만 공동명의라서 불가능했다. 6.2 이혼, 그는 떠난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도 불가. 변호사에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반적인 이혼 절차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집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나는 파산 신고를 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맨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사 당일 도착한 한 통의 편지. 그 편지는 그 모든 물음의 대답이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겠지. 내가 당신의 바람이 끝날 때까지 참을 거라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받아줄 거라고. 근데 당신은 내 직업을 잊었더군. 나는 형사 전문 변호사야. 수많은 위조 사범을 변호하면서 진짜 프로들을 많이 만났지. 그중 한 여자를 떠올렸어. 전과자였고 지금은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지. 그녀에게 갔고 처음엔 나를 함정 수사하는 줄 알았대. 하지만 내 진심을 말했고 그녀는 조건을 걸었어. 떠날 때 나도 데려가줘요. 그리고 새 신분도. 그날 밤 우리는 잠자리를 함께 했고 나는 확신했지. 이건 완벽한 계획이야. 그녀는 내 정보를 기반으로 위조된 면허증을 만들고
얼굴 사진만 바꿔치기 했지. 은행 직원 중 내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 아무도 없어. 그 면허증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했어. 사실 난 처음엔 그냥 1년만 사라질 생각이었어. 넌 내 연차를 썼고 나도 내 방식대로 휴직을 해보는 거지. 하지만 당신이 나를 떠난 그날 내 안의 모든 관용은 끝났어. 그리고 지금 내 옆에는 당신보다 더 솔직한 여자가 있어. 결혼이 직장이라면 말이지. 정미영 씨, 당신은 해고야.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사람은 나보다 한 수 위였다. 그가 설계한 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완벽한 해체였다. 우리 결혼을, 삶을, 나를 그는 아주 세련되게 부숴놓고 떠났다.